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커리어 고민을 나누는 리드미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 팀장입니다. 리드미팟은 리드미다 투데이 어디죠? 리드미다 투데이. 예, 리드미다 투데이입니다. 여러분 안 헷갈리시죠 이제? 리드미다컴 아니고요. 리드미다 투데이에 게재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관련된 수다를 가감없이 나누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편안한 수다를 위해서 각자의 본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에 대한 적나라한 속 얘기들이 공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드미팟은 유튜브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곳은 강남 소재 리드미 사무실 일하기에는 창고와 같은 사무실 한켠에 자꾸 비하하고 지금 새로운 첨단 시설들이 지금 우리가 2월에는 힐링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저를 포함해서 대표님과 그리고 지난주부터 자리를 비운 조 대리님은 역시 안 계시고 그죠? 대신에 지난달에 이미 한번 보셨고 계속 보고 계시는 황 박사님 계시고 그리고 역시 지난주에 함께 하셨던 우리 헤일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한 번 나오면 계속 나오는. 네, 뭔가 게스트가 뭐 이렇게 한 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한 번 이렇게 발 담그면 저희는 또 이렇게 발 빼기 쉽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뭐 한 주간들 잘들 지내셨나요? 그럼요. 뭐 똑같이 지냈죠. 날씨가 뭐 추웠다가 풀렸다가 하고 있는데 우리 황 박사님 가장 사실 또 여기서 연장자 아니시겠어요? 어떤 그 혈관계라든지 또 순환계 어떤 그 문제는 없으신지. 심근골격계가 너무너무 건강. 이 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제 그 처음에 황 박사님 첫 방송이 나가고 반응이 굉장히 뜨겁지 않았습니까? 훌륭했습니다. 네, 역시 리드미팟의 수준이 올라갔다. 역시 박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그 반응들이 제가 분명히 박사를 술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요. 아니 뭐 짜장 박사면 어떻습니까? 괜히 했어요 이거. 야, 짜장 박사 이게 언제적 짜장 박사? 근데 와. 크게 웃으시는데 미소가. 아니 저는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한박 올라. 나 진짜 아재가 되고 있나 봐. 자, 아무튼 오늘 말이죠. 저희가 한번 컴팩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2월의 주제는 역시나 힐링이고요. 오늘 세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에피소드는 제목이 작은 어항 속 잉어 이야기이고요. 이거는 21분의 관심을 받았고 10분의 감사를 받았고요. 또 리드미에서 별도로 그 힐링을 주제로 에피소드를 묶어서 보여드렸던 거죠. 한번 나갔었죠. 네, 거기에 이제 채택이 되셨던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이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마벨이라고 하시는데 네.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MABLLE예요. 배를 길게 발음하면 되겠네요. 그런가요? 마블 같기도 하고 마블의 그러니까요. 뭐 어저께 닥스 봤는데. 그렇죠. 네? 그건 뭡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그 닥터 스트레인지 했을 때 그 카톡으로 그런 사진이 돌았어요. 어떤 의사분인데 이름이 이상한인 거예요. 진짜 실제로.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죄송합니다. 자, 요 에피소드는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에피소드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에피소드는 약간 동화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빠가 물고기 잡아왔나 보다. 4살 귀여운 민지는 커다란 물고기를 어항에 넣었답니다. 첨벙. 그 어항은 작고 작은 금붕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아빠가 잡아온 물고기 이름은 잉어였습니다. 잉어는 헤엄을 쳐보려고 해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저 빨강 물고기는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는데 역시 나는 움직이는 것도 잘 못하는구나. 잉어는 자신이 헤엄치기에는 어항이 작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유유히 헤엄치는 금붕어를 바라보며 바보 같은 자신만 탓했죠. 누가 잉어를 여기에 넣은 거야? 집안 청소를 하던 민지 엄마는 작은 어항 속에 갇힌 잉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곧장 잉어를 꺼내 커다란 양동이에 넣었답니다. 출렁출렁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제가 참 읽기가 쉽지 않죠. 하여튼 출렁출렁. 쉴 새 없이 요동치는 양동이 안에 담긴 잉어는 불안함에 떨었습니다.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 흑흑 무서워. 이내 출렁이던 물들이 고요해지자 엄마는 손을 뻗어 잉어를 꺼냈습니다. 작은 어항 속에 있느라고 답답했지? 자, 이제 마음껏 헤엄치렴. 집 근처 아름다운 강가에 잉어를 던져준 엄마는 빈 양동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위 동화를 읽은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커다란 잉어를 작은 어항에 넣은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작은 어항에 살기엔 너무 커다란 잉어의 크기가 잘못인 걸까요? 우리는 흔히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습니다. 역시 나는 못났어. 나는 안 돼. 내가 문제아인가 봐. 유유히 헤엄치는 금붕어와 움직이도 못하는 바보 잉어. 자신의 크기를 탓하며 금붕어를 부러워하는 잉어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요? 당신은 직장에서 사표를 냈나요? 당신은 면접에 떨어졌나요? 당신은 애인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나요? 직장이 너무 작아서 당신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러니 당신의 능력을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것 뿐입니다. 면접관은 작은 물고기가 필요했어요. 집에서 기를 물고기를 찾는 중이었는데 당신은 잉어였기에 탈락된 것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A는 어린 민지 같은 성인 아이였어요. 물고기니까 어항에만 넣어주면 된다고 생각해서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당신이 작은 어항에서 살 수 없는 잉어라는 걸 알아줄 민지 엄마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 당신이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강가로 안내할 겁니다. 이제 마음껏 헤엄쳐봐요. 넓은 강가에서 수많은 물고기들도 만나보세요. 강가 주변에 핀 알록달록 꽃들과 인사도 하고 나무들이 전하는 싱그러운 향기도 맡아보세요. 지금은 작은 어항 속에 있느라 힘들겠지만 곧 당신이 잉어임을 아는 사람이 나타나 멋진 강가로 데려갈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당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당신을 담기엔 턱없이 작은 어항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 슬퍼하지 말아요. 당신은 작은 어항이 아닌 드넓은 강가를 헤엄쳐야 할 잉어니까요. 이게 에피소드의 전부입니다. 문제가 하나 사실 더 있어요. 저렇게 아무데나 방생을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럼 깨끗한 물에. 네, 거북이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거기서 나오는 거기 수입산 거. 아 그렇죠. 네. 저 잉어도 이스라엘 잉어일 수도 있다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이스라엘에도 잉어가 있군요. 그럼요. 이스라엘 잉어도 있고. 저는 이제 굉장히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원산지 표기에 주요. 네, 원산지 점점 이제 얘기는 강가로 흘러가는. 저는 이제 요즘에 그 딸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거에 상당히 자신이 있어지네요. 약간 동화 구연스러운. 근데 굉장히 이분이 마블님이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약간 에피소드를 이렇게 재밌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분은 일반인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약간 이쪽 일을 하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 동화 작가 뭐 이런. 아니면 뭐 상담, 아닐까. 심리.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심리학을 전공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왜냐면 내용 자체가 자기 방어 체계랑 이런 것도 좀 보이긴 하는데 이게 뭐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쓰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좋네요. 저는 순간 뭐 표창원 씨를 만나는 약간 그런 느낌. 글을 보면서 막 많은 걸 분석하시는군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이런 거 하나 해야 되겠다. 뭐 쓰고 있는데 되게. 심리 분석 본격 네. 리듬 입학. 자, 우리 또 이제 게스트로 오셨으니까 네. 좀 여러분들께서 많이 목소리 많이 들려주세요 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죠? 제가 그래서 이제 질문을 네. 드려보면 어떠세요? 이게 많이 공감이 되시나요? 제가 본 거는 아마 작가분이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관점이 여성의 시각으로 약간 쓰여진 것 같고 그리고 경험을 되게 기반으로 쓰신 것 같은데 엄마라던가 딸아이 그리고 이제 뭔가 이별의 상처를 겪은 여성의 입장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받으셨던 상처의 경험을 기반으로 실제 힐링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와닿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헤일리님은 어떤 상처를 받으셨나요? 저도 올해 방년 20대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어떤 상처를 네. 받으셨나요? 뭐 상처라고 하면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취업 준비 생일 때 겪었던 거절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평범하게는 연애를 하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별을 겪었을 때 가지는 그런 네 상처가 원할 때 상처가 많았나요? 원치 않았을 때 상처가 많았나요? 저는 원치 않았을 때가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누가 원치 않았나요? 제가 제가 주로 차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또 네. 박사님 왜 차이는 겁니까? 왜일까요? 그 올려주신 글을 배경으로 하면 네. 저랑은 좀 약간 방향은 좀 틀린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난 맞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관계나 이런 것들 제가 처음과 두 번째 방송에 기브앤테이크 얘기하잖아요. 네. 관계는 기브앤테이크 실패하셨던 맞습니다. 거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기브앤테이크라고 얘기하면 욕 먹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사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전략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담이랑 심리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말은 이렇게 하지만 힘들었겠다 이런 얘기는 꼭 해드립니다. 네, 예, 가슴이 아프셨겠다. 요즘 팩트 폭행이라고 하죠. 네, 팩트 폭행을 당했지만 위로도 받아. 네, 그래서 훈훈하게. 네, 지금 결론으로 현재는 3년째 잘 한 사람과 만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뭐 내 잘못이네, 네 잘못이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경험을 토대로 이제 좀 더 성숙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을 배운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딸을 키우는 입장인데 이 딸이 성장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을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너무 힘들죠, 아빠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는 당연해야 되는 게 상처를 받으면서 성장하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처받으면서 성장하시고, 그다음에 성장이라는 게 정서적인 성장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뭐 심리적인 성장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관계를 잘 만들어 간다면 당연히 겪어가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죠. 약간 그 연애 상담으로 좀 흘러가는 네, 에피소드에서 갑자기 제가요. 예. 저는 이제 요거 보면서 이 에피소드로 살짝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계시는 네 분이 저는 이제 이 동화에서 얘기하는 건 어떤 금붕어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헤엄을 못 치지?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는 강가로 갈 사람이었어. 근데 결국 이제 환경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지금 뭔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너의 탓이 아니라 그 환경의 탓이야. 네가 지금 제대로 된 곳에 있지 않은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제 힘을 주시는 그런 에피소드인데, 각자 본인들은 어떠세요? 실제로 인생의 어떤 고난이나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내 탓을 하시나요? 아니면 환경 탓을 하시나요? 당연히 여기서 내 탓을 한다고 얘기를 하겠지. 누가 환경 아니 탓을? 진짜로 솔직하게. 네? 실제로 저는 네. 제 탓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되게 무식하게 옛날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은 내가 노력이 부족한 거고, 물론 환경도 영향은 있겠지만 어쨌든지간에 50일이 될지언정 내 영향이 더 크다라는 주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에피소드를 처음에 읽으면서 미운오리 새끼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죠. 네. 그러니까 잉어가 자기를 인지했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아니 나는 이런 물고기다 라고 인지했고 나는 오리가 아니야, 나는 백조야 라는 걸 인지했다면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힘들지 않아 했을 것 같아요. 단지 상황이 이렇구나 하고 인식하고 그것들을 그러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게 인간이라고 했을 경우에 환경과 개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인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고 다음에 어떤 플랜 B를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텐데, 자기 인식을 못하면 이제 환경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박사님은 어떤 유형이세요? 어디에 가까우세요? 저도 아니 뭐 약간 이렇게 뭐 냉정하게 분석은 해주셨지만 아니 뭐 겸손한 네. 배틀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뭐 환경 탓도 하고요. 내 스스로에 대한 탓도 하죠. 근데 저는 이 말이 나와서 탓이라는 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탓이라는 거는 어쨌든 뭔가의 이유를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탓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무슨 표현을 썼으면 좋겠지. 그건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기억은 그러니까 생각은 떠오르진 않는데, 탓이라는 표현보다 뭐 딴 단어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헤일리님은 어떠세요? 저도 굉장히 저는 제 탓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요? 예전에 한번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서 전문 심리 상담가 분을 만나서 얘기를 터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표현을 할 때 뭐 활발하면 외향적이고 뭐 조용하면 내향적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기운이 내 안으로 더 많이 쏠리는 사람을 내향적이고, 어떤 기운이? 네, 그러니까 그게 요즘 시대에 굉장히 위험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기운. 네네. 우주에서 오는 네. 기운인가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방향성을 놓고 내 안으로 더 놓고 보는 사람이 내향적이고, 그걸 외부적인 걸로 많이 보는 사람들이 외향적이다라는 표현을 그때 한번 하셨어요. 그때 제가 만났던 상담가 분의 말씀이.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사유를 저한테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경도 내 탓이고 주어진 모든 것도 다 내 탓이야라고 생각했던 그런 면에서 되게 내향적인 사람인데, 이제 이 글을 보면 여기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누군가 이걸 이제
좋은 곳으로 빼준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 탓을 하지만 결국 벗어나는 것도 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극복의 대상이 어떤 민지 엄마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스스로를 파악을 하고 자아가 파악이 됐을 때 스스로가 해결책을 찾는 게 제 성향이 지금 그런 편인데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 혜리님이 그 탓이라는 거가 뭘로 바꿔야 되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탓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거나 이렇게 될 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식하고 그래서 그럼 다음에 뭐를 해야 되지라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 않아요. 무슨 어떤 부정적인 네. 것과 뭔가 이것 때문이야 맞아요. 라는 걸로 변명 자기 방어를 하는 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이쯤에서 생각을 해보니 제가 참 외로워지는데 저는 사실 되게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의 근간은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자감도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그건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됐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약간 이런 마음인 거죠. 환경 탓을 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앉아서 그냥 뭐 왜 환경이 이렇지 이런 차원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 저는 약간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요.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그래요? 게. 네. 그래서 이직을 많이 했나?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편이거든요. 여기 네 분 중에서 저만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좀 그런. 근데 이제 요거는 있어요. 만약에 제 스스로가 스스로 정말 이렇게 비춰봤을 때 내가 정말 부족하거나 내가 진짜 실수를 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되게 완전히 쿨하게 인정하고 굉장히 또 그때는 자책을 많이 하는데 나는 진짜 최선을 다했어. 근데도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나는 약간 그런 거죠. 이 이상은 별 수 없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심리학자로서 좀 분류를 한번 바꿔볼게요. 오늘 아침마당이라니까 이거. 그 탓이라는 거는 잘못된 걸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의도한 거죠. 근데 사실은 내가 그 상황에서 이게 실패가 아니잖아요. 그냥 새로운 경험 하나를 추가시킨 거고 그 경험치 때문에 아까 성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다시 트라이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인데 저희는 그 환경적인 요인이나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면서 그걸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탓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조금 바꿔서 환경적인 요인이나 개인적인 요인이 잘못된 게 아니라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는데 실패할 수 있죠. 그럼 그걸 수용해야 되는데 어떤 잘못이야 누구 탓이야 라는 걸로 돌려가게 되는 거죠. 저는 조금 바꿔서 이건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구나. 그 수용을 통해서 내가 요건 잘했는데 요건 조금 힘들고 못했구나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찾아가는 게 사실은 이 스토리의 포커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인식을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성과가 안 나오거나 본인이 원하는 모습에 다다르지 못했을 때 이게 단순히 잘못됐다 이런 인식보다는 그냥 그게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서 인식을 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으로서 그렇죠.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근자감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했을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실패하고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이런 식이라면 제가 말하는 건 통하지 않을 텐데 정말 끊임없이 노력했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추구했고 추진했던 분들이라면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 좀 이렇게 매칭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팀장님이랑 저를 비교를 해보면 팀장님은 별로 안 하셨지만 공부를 되게 잘한 케이스인 거고 저는 팽팽 놀았으니까 공부를 별로 못한 케이스였는데 이게 저는 이상하게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쩜 그렇게 잘했는지 몰라요. 어깨 계속 올라가. 어깨가.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볼 때 저런 게 있는 거죠. 주어진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게 다 다른 거잖아요. 네, 좀 그렇다고 금수저는 생각합니다. 금수저는 돈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금수저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머리. 쟤는 보이고 춤도 예를 네. 들어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저 진짜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지. 네. 평소에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친구 때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힘들었어요. 이게 그런 거 농담에 진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승승장구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아 진짜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늦게 눈을 뜬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뼈 빠지게 막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이게 내가 부족할 수도 있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가지 않았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상 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죄책감 그런 거지 않을까. 이게 약간 그런 고백으로 또 이어지는군요. 아, 근데 굉장히 인연기 반성. 그죠, 인연기를 반성하는. 저는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이제 커리어를 이렇게 끌고 오는 동안에 뭐 물론 다른 인생에서야 뭐 당연히 실패도 많이 했지만 유일하게 나 자신에 대한 굉장히 위축감, 자책이 들었던 거는 제 사업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제 사업을 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조직이나 기업 속에 있을 때는 내가 탓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아요. 네, 이거는 A 부서 때문에 안 됐고 이거는 B라는 사람 때문에 안 됐고. 네. 근데 진짜로 나 혼자 독립해서 홀로서기 해가지고 내 사업을 해보니 이제 더 이상 탓을 돌릴 데가 없는 거죠. 네, 그때는 진짜로 그냥 이게 내가 진짜 부족하구나. 저는 지금도 내가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고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결론을 굉장히 마음속에 갖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럼 가슴이 아프죠. 실패를 좀 하셨잖아요. 가슴만 아픈 게 아니고요. 이거는 망가졌잖아요. 그냥 뭐 발끝까지 아파요. 근데 성장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제 이론이 맞았습니다. 네. 다시는 사업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교훈이라던가. 결국은 성장 이론으로. 성장이. 자, 여러분은 지금 마음건강연구소 센터 황 박사님 수석 연구원이신 황 박사님의 이론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제 이 에피소드에서 사실은 제가 이 에피소드를 오늘 제가 좀 한번 하시죠라고 추천했었는데 그 이유가 실은 이 동화도 너무너무 그 감동이 있었지만 실은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면접에 떨어지셨습니까? 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사실 약간 좀 꽂혔는데 왜냐하면 그 요즘은 제가 이제 많이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면접을 실제로 뽑는 사람의 관점에서 해보니까 이제 그 관점이 확 달라졌어요.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면접을 하던 입장에서만 있었을 때 그 한동안은 진짜 면접에서 떨어진 게 너무 이게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내가 뭔가 정말 굉장히 뭔가 이건 부족한. 계속 막 우주 기운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뭐가 이상한데요? 위험한 것 같아. 혹시 뭐 우주 건강 연구센터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 그래서 저게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제 회사에서 얼마 전에 인턴을 뽑았는데 경쟁률이 깜짝 놀랐어요. 되게 많이 왔어요, 정말로. 놀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면접을 제가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그 면접 오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적어도 저를 만나고 있다라면 서류에서 이제 탈락하신 건 아니지 않냐. 근데 그렇다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는 떨어지는 게 여러분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우리 회사랑 안 맞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우리 회사에 좀 더 잘 맞는 사람이 있을 것 뿐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원자들을 만나보게 되면 솔직하게 이 친구는 너무하다라는 친구도 있어요. 네, 그건 있어요. 솔직히는 있는데 최근에 보면 많은 분들이 준비들이 꽤 많이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부터는 핏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인터뷰어는 거의 없거든요. 그쵸. 왜냐면 저는 이런 일을 또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인터뷰할 때 그거 물어보거든요. 인터뷰가 끝났을 때 피드백을 드릴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면 10중 8구는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피드백을 드리면 진짜로 고마워들 하시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외국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생각해보면 약간 인터뷰어가 그 순간만큼, 그러니까 그 1시간 동안 정해진 그 인터뷰의 시간만큼은 굉장히 슈퍼갑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그냥 이미 그냥 그 분위기에서 압도되는 게 있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위축감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심지어는 압박 면접을 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의 잘못된 이 인터뷰 문화 중에 하나도 압박 면접인데 이거를 도대체 누구한테 어떻게
누가 이걸 압박 면접이라는 걸 어설프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걸 압박 면접이라고 하잖아요. 그 막 인간적으로 모욕감을 준다든지 뭐 괜히 막 꼬투리를 잡는다든지. 근데 이렇게 해봤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도저히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런 식의 압박 면접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사실. 제가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압박 면접에서 볼 수 있는 건 부정 감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부정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오늘 막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부정 감정. 부정 정서, 부정 감정. 부정 네. 정서. 부정 감정. 그 헤일리님은 어떠세요? 좀 면접하는 그런 어떤 경험 중에서 좀 저렇게 뭐 면접의 결과 때문에 내가 굉장히 위축됐다든지 혹은 반대로 면접 하나 잘 봤더니 내가 너무너무 막 기분이 좋아졌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좀 있어요. 저는 조금 외국계나 이제 스타트업들 위주로 많이 면접을 봤었고, 저는 서류보다 면접에 강한 유형이어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느끼지만 실제 결과가 이제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저희 아버지께서도 인사 엘모 대기업에서 뭐 LG라고 얘기 다 네. 했으면서 네네 그렇습니다. LG에서 30년간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딱 느끼는 거는 저는 어떠한 내가 하게 될 업무 그리고 그 회사 그리고 나 이 핏에 대한 질문에는 되게 강한데요. 되게 사람 개인에 대한 그러니까 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잘 못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성과 감정에 가까운 질문을 받으면 답변이 좀 횡설수설하고 이제 오히려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똑부러지게 말을 하는 편인데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파악이 얼마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제 면접 분위기가 되게 좌우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질문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되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국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남자친구랑 최근에 헤어진 적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그랬을 때 자기 반응이나 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이런 질문을 하신 적도 있고요. 뭐 또 한 회사 이제 그때는 어떤 좀 규모가 꽤 있는 스타트업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뭐 개인적인 연휴 그러니까 취미 생활에 대해서 질문 되게 디테일하게 하셨어요. 근데 솔직하게 저는 취미 생활 딱히 있는 편이 아니어서 이제 뭐 그런 답변하는 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휴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나중에는 혼자 막 하기도 했는데 그 외에 뭐 그냥 업무적으로 막 이게 자기 업무와 이게 얼마나 잘 맞을 것 같냐라던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 같냐 이런 질문들은 되게 수월하게 답을 해서 이제 그런 유형에 따라서 되게 많이 분위기가 달랐고 네. 이런 분들은 범죄자 유형으로 어떤 유형? 아, 프로파일러. 치밀한 영인가? 범죄자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 질문 그 면접 질문을 봤더니 첫 번째는 이제 관계 성향을 질문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워크라이프 밸런스 네. 외국계 기업이나 아니면 외국계 물을 좀 먹는 회사에서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잘 맞고 있는가 이런 것도 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저는 그렇게까지 막 말씀하셨던 지나친 압박 면접 이런 건 사실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이제 간접 경험으로 주변 지인들의 경험으로 들었을 때는 저는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화가 나서 말을 못할 것 같을 정도로 뭐가 있었다고 하던가요? 막 여성분들한테는 막 이렇게 아이 낳는 거 관련해서 되게 막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요즘에는 그런 거 위험한 그러게요. 위험한데도 아직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애매한 중견 기업이었는데요. 그런데도 되게 질문을 부분에서 마지막에 진짜 뒤집어지고 진짜 듣고서 저는 그런 질문 듣고 가만히 있었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데가 아직도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자분들이 굳이 그렇게 위압감을 느끼거나 그걸 대답을 못했을 때 내가 떨어질 걸 걱정 그런 회사라면 전 차라리 안 가는 게 맞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그러니까 회사에 내가 을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많이 떨어져도 보고 붙어도 봤지만 해보면 진짜 나랑 맞는 기업이 있는 거지 그게 내가 안 돼서 뭐 못해서라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학생분들도 20대 초중 중반이시잖아요. 이제 후반 중후반 이제 후반대로 가요. 네네. 근데 삶의 경험이 아주 풍부하신 것 같아요. 많은 걸 좀 붙어보기도 했고 네, 임 떨어져 대표님 보기도 덕분에 저는- 빠르게 저는 몇 개 안 되는데 저도 이제 요즘 트렌드는 짧게 여러 회사를 다니는 게 흠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경험을 이제 쌓으면서 다녀보니 또 주변 지인분들의 경험들을 많이 대표님들을 통해서 들어보니 이제 이런 경험들이 실제로 뭐 이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고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 파악을 명확하게 하고 잘못됐을 때는 좀 빠르게 방향을 전환을 해서 좀 자기한테 맞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면접이든 뭐가 됐든 네. 방송 중 글에 대한 홍보를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이 믿음이에 올라온 글 중에 이렇게
아, 그 그런 빙산이 거요? 네, 아, 그건 오래 하셔도 네, 돼요. 오래. 빙산이 그려져 있는 네네네.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 본인 글. 거기 코인, 보면 코인 소진 되나요? 네.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무료입니다. 무료입니까? 네. 네. 그 위의 빙산과 아래의 빙산을 나눴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의 빙산을 표면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아래 빙산을 정말 깊이 있는 그 곳이라고 보는데 저는 많은 경우 윗부분을 많이 보는데 사실 저는 강조하는 부분이 아랫부분이고 아랫부분을 저는 뭐라고 비유하냐면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에피소드 한번 읽어보시면 나에 대한 질문도 잘 방어하지 무료. 않을까. 무료. 무료 진짜 중요한 무료. 읽고 나면 포인트. 무료. 사실 그런 걸 알고 싶어도 도대체 뭘 기준으로 나를 알아야 되는가?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 책들을 끝까지 읽을 자신도 없고. 아, 박사님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아, 네. 그러면 예, 친구 추가하시면 네, 카운셀링을 친구 연결해 드릴까요? 좋은데요. 괜찮네. 네. 2월 16일? 2월 16일로 지금 예, 오픈 예정인데 듣고 있나 CTO? 아, 이 CTO님이 이 방송이- 방송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이 방송이 녹음되는 거니까 아마 오픈돼 있을 증거는, 수도 네. 있겠네요. 아, 그럼요. 많은 경우 저희가 그 윗부분만을 보게 되잖아요. 빙산에. 빙산에 네. 빙산 윗부분만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방송 때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초년차가 되면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잖아요.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그렇죠, 자격증도 그렇죠. 따야 되고 근데 사실은 그게 나한테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들 하면 나도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어거지로 하다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데 나를 이해하고 나를 인지하게 되면 그게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되는지 선택을 하게 되고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이런 부분으로 좀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사실 그 글을 쓰게 됐어요. 저는 이제 또 하나 이제 에피소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고기의 비유는 물론 사람이 직장을 선택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민지 엄마가 들어다가 강가에 내놓고 이런 거지만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직장을 또 선택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면접이라는 얘기에서 또 같이 그 연결이 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정말 때로는 금붕어가 가야 될 어항에 내가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혹은 그 강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제가 너무 원론적이고 조금 그냥 뭐 아재 같은 얘기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면접 때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헤일리 님도 뭐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되게 어려웠더라라고 하면 사실 뭐 물론 그 면접관이 그 회사를 전체를 대표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만약에 그 회사를 인터뷰하는 동안에 그런 질문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어쨌든 뭔가 나랑 안 맞는 회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제가 컨설팅 회사에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나는 컨설팅이 이렇게 잘 맞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컨설팅 회사에서 많이 한다는 그 케이스 인터뷰라고 하는 게 보통 이런 거잖아요. 뭐 무슨 A라는 기업의 매출이 원래 월 1,000억씩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난달부터 900억, 800억 떨어지기 시작했다. 원인을 찾아봐라. 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성향이 어떠냐면 저는 그렇게 그냥 이렇게 심플리파이된 문제를 푸는 거에 의미를 잘 못 찾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찾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풀죠. 매출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고요. 가격이 변동이 있습니까? 뭐 없습니까? 뭐 수량의 문제는 마케팅 이슈인데요. 마케팅 이슈는 뭐 STP 뭐 세그멘테이션 잘못 이렇게 쭉 나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혹시 뭐 AI가 돌지 않았나요? 막 이런 식의 생각들을 조금 더 그냥 넓게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터뷰를 하면 뭐 어떻게 해서 통과를 했으니까 컨설팅에서 가긴 했겠지만 근데도 붙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늘 이런 식이야. 뭐 나는 다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 막 했는데 근데 지금 난다 답변하신 돼. 게 되게 다른 접근 같긴 한데요. 오히려 더 요즘 트렌드에 맞는 답변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사회문화적 접근. 그러니까 약간 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프랙티컬한 거를 그렇죠. 저는 좋아하니까 이게 진짜 맞았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차라리 내가 그때 그 인터뷰를 통과하기 위해서 훈련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내가 컨설팅 회사를 안 가고 좀 더 프랙티컬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조금 더 재밌게 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잉어인데 내가 진짜 어디가 어항인지 어디가 강가인지를 알아보는 게 그냥 제 느낌은 나는 잉어요라고 마음껏 드러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닐까? 잉어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금붕어도 소중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윤 씨는 잉어를 아 맞아. 그럼요. 다- 윤 씨는 파평 윤 씨. 파평 윤 씨는 잉어를 맞아.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맞아 그거 있어. 잉어가 도와줘가지고 그 에피소드 읽고 화가 나는 거. 잉어를 왜 잡냐? 심지어 저렇게 양동에 그러니까요. 넣어가지고 네. 이스라엘에서 온 이거. 아 이스라엘은 윤 씨를 도와주진 않았어. 저 그러니까요. 잉어는 혈통이 없는 이거.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수입산이었네. 딸은- 수입산이었네. 답답하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 에피소드가 참 그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많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동화처럼 쓰였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보시는 분마다 이렇게 꽂히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죠. 면접이라든지 자기를 보여주는 이런 부분, 또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결국 이제 성장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게 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저 마지막에 곧 당신이 이거임을 아는 사람이 나타나 멋진 강가로 데려갈 겁니다. 요 문장에서 제가 하나 첨언하고 싶은 건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죠. 기다림은 상당히 액티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퀄리파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새로운 경험들을 찾아가야 되는 작업들이 있어야만 나를 멋진 강가로 데려갈 그분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거는 좀 첨가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네요, 진짜. 네. 자, 오늘 한번 이 에피소드 저희가 오늘 컴팩트하게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2월은 특히 힐링이니까. 아 그럼 이원은 또 네, 청취자 여러분 막 1시간 이상씩 들으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희가 좀 2월은 컴팩트하게. 이원은 일수도 작으니까. 그렇죠. 네. 일수도 그럼요. 날짜도 그럼요. 잘니까. 자,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또 공포의 한 줄 평 시간. 네. 이 에피소드를 보시면서 한 줄 평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죠. 누가 먼저 해보시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또 이게 제일 오래됐으니까 네. 조대리님이 없으니까 참 그러네요. 네. 조대리님이 없으니까 방송이 굉장히 너무 건전해지고. 네, 굉장히 듣고 있나 조대리? 네. 그러니까 광주라고 그랬나요? 광주. 목포라고 광주. 그랬나요? 광주. 알죠? 광주. 네. 광주에서. 광주 3개월. 그러니까요. 자, 저는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사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얘기를 다루지는 않았는데 사람의 그릇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릇이 작고 크고 깊고 넓고 이런 차이들에 대해서 본인이 좀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것들 한 줄이라고 하지만 저희 한 줄로 안 하죠. 우리 시키는 데는 안 해요. 두 번째로는 본인이 환경 탓을 할 것이냐 내 탓을 할 것이냐 정답은 없지만 어쨌든 이것도 내가 나를 잘 알게 되면 어떤 것이 좀 더 효과적일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박사님. 저는 컨셉을 성장으로 가져갔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도 성장으로.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경험들 하셨을 거고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과거를 바라봤을 때 이럴 때도 있었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구나를 아마도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고생하고 힘들고 괴로워하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바라기는 시간이 지나서 과거를 바라봤을 때 이런 시간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희가 진짜 한 줄 평이 점점 길어져서 아니 안 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뭐 100인치 HD TV에 안 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띄웠을 때 한 폰트 10으로 이렇게 한 줄 그러니까, 했을 때 그죠? 네. 안 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또 게스트로 두 번째 참여해주신 우리 헤일리님. 저는 앞에서 너무 긴 좋은 말씀들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소감은 비슷한데 이 글과 꼭 같이 들으셨으면 하는 노래가 있어요. 새로운 조금은 이거 괜찮다. 네, 윤도현의 나는 나비라는 노래인데요. 그게 이제 한번 잠깐 불러주세요. 날개를 활짝 펴고 노래를 진짜 하네. 노래 아니 했다고 기다리고 나비. 있었어. 아니 발성이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 시키기를 기다리고 노래를 있었지. 원래 좋아하는 노래라서. 하시는구나, 그죠? 아재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랑은 얄미운 날인가 봐. 그때 잠시 그 엔터테인먼트 쪽에 몸을 담을 뻔. 어? 아 진짜요? 원래 이제 워낙 좋아해서요. 아, 무슨 뭐 어떤 스토리가 있나요? 짧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넘어갈 때 이제 그냥 관심이 많아서 연예인에 그래서 오디션도 보고 아 진짜요? 붙은 적도 있는데 어디에? 뽀뽀뽀? 아니요 그 3사 중에 하나. 아 진짜? 네.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기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 부모님 사인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어서요. 그냥 공부를 하기로 네. 또 그런 또. 네 그렇습니다. 여튼 그 노래도 결국은 이제 본인이 잉어처럼 나비가 될 수 있는 존재인데 이제 아직 작은 애벌레, 작은 금붕어인 상태를 이제 자각을 하고,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자각을 나중에 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뭐 이 리드미 팟을 들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이 뭐 직장인일 수도 있고 취준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이라고 끝이 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뭐 이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새로운 커리어 다른 곳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이 글을 보시고 좀 그 노래도 들으시면서 기운을 내서 점점 더 이제 성장하는, 황 박사님 말씀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되시길 바랍니다. 노래 괜찮은데 이거? 이미 두 번째 출연에 엄청나게 적응을 하셨네요. 노래까지 하시고. 다음엔 노래를 해야지.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잉어인지 이곳이 어항인지 강가인지 알려면 일단 내가 금붕어인지 잉어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나시는 모든 사람들, 뭐 면접하는 모든 상황에서 본인의 모습을 그냥 편안하게 많이 드러내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금붕어인지 잉어인지 먼저 아는 것이 아마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잉어도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네. 오늘 엔딩은 한번 나는 나비를 들으면서 한번 안 돼요. 엔딩을 안 돼요. 적극 추천. 네, 해보자니 뭐 너무 부끄러우실 것 같고. 네, 네. 이건 좀 네. 마이크 옮겨드리려면. 네, 다음에 저희가 반주와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공개 방송 한번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조만간 MR이 있다면 네. 네, 공개 방송 때 할수 있습니다. MR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를 써주신, 뭐 오늘 써주신 건 아니지만 마벨님 너무 감사하고요. 이 에피소드 작은 어항 속 잉어 이야기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새롭고 신선한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